전에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이나 교회 다닐 때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다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또다시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 중에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절에 오고 교회 가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의 깨어있음의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호흡을 깊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가족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심각한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심각하지 않지만 무언가 전달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잘 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즉 언제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돈이 좀 많이 있을 때 그 돈을 갖다 쓰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은 돈을 전혀 갖다 쓰지 못하고 여동생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많이 배웠고 여동생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지금은 그 어른도 돌아가시고 여동생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데 남동생은 돈을 요구할 때 형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지 않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자기가 돈이 필요해도 절대 그 돈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빠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남동생은 공부는 많이 성취했지만 돈을 타다 쓰는 기술은 별로 없고 여동생은 배움은 적지만 돈을 타다 쓰는 기술이 굉장히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높으려고 하면은 언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 할 것인가. 거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절에 와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할 것인가 무언가 어디 가서 해야 될 그런 장소를 잘 살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살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와 그 수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현재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걸 하지 않고 당연히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과 어른과는 이 뇌의 뇌세포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대신에 이 회로가 아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판단하는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격하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게 나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회로가 이야기를 잘 듣도록 정비가 되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0.5초 내로 전두엽이 딱 닫힙니다. 전두엽이 닫으면은 이제 부모나 어른들하고 절대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꺼져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를 두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기분이 이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말을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시처의를 잘 살피고 두 번째 호흡을 깊게 해야 됩니다.
호흡을 혼자만 깊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함께 깊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깊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뇌로 충분히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가게 하면은 가장 늦게 생긴 이 심피질 가운데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판단과 학습과 그 밖에 다른 것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들어온 빛의 정보가 눈의 망막을 통해서 이 뒤쪽으로 오고 귀에 들려온 소리가 이쪽 쪽두엽에서 모인 다음에 그 밖에 느낌들이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아들이게 된 다음에 종합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에서 운동을 담당하고 말을 하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지각이 주로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가 딱 닫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혀 그 상황에서 사건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으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부위도 물론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잘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한 발 뛰고 말을 한 발 하고 생각을 한 발 할 때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먼저 깊게 3번 내지 한 10번 정도 들어서는 것이 첫 번째로 습관을 바꿔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을 바꾸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본부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게 됐구나라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또 이제 그 습관이 돼서 올라오는데 앞서 말한 데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호흡 살핌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만 살핀다고 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호흡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숨 들으시고 숨 내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산소가 약 21% 공기 중에 있는데 전 우주로 보면은 거의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은 곧 생명이 살 수 있는 기반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판단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판단이 오는 수가 있고 두 번째 호흡이 깊어지면은 뇌 쪽으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은 반대로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고산에 올라가 있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 5, 6천 미터 정도 높은 산 중에 가 있을 때 산소의 농도가 아주 숨 쉬는 것이 숙달이 돼서 몸 가운데 호흡이 아주 원활하게 돼 있지만 아주 깊고 천천히 숨을 쉰 그 상태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해발 200m, 300m에 살지만 기본적으로 호흡만 깊어지면은 내가 5,000m, 6,000m 깊은 산 중에 있는 거와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생존 조건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발간되냐면은 아주 특이한 인식 조건들이 발생해서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고산에 가면 몸이 그쪽에 잘 익지 않기 때문에 고산병이나 다른 것이 오게 되는데 평소에 그런 훈련을 쭉 하면은 그 상태에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갑자기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면 아주 짧은 기간에 몸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몸의 변화가 감지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즉 습관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호흡을 깊게 함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호흡을 깊게 해서
세상을 근데 우리가 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이거나 또는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습관을 바꿔야 할 당위가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형성되어 있는 원소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지구가 형성된 데 약 46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가 형성된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은하 속에서 많은 초신성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약 1.4배 이상 태양 질량보다 1.4배 이상부터 30배 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 태양이 마지막 작용을 끝날 때 굉장히 부풉니다. 왜 부풀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다 소멸되면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하고 거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조화가 깨져가지고 이제 중력은 커지고 밖으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별이 팽창하다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는 별이 중선자 별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 질량보다 약 30배 이상 큰 별들은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그때 이 블랙홀이 될 때 강력한 중력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원소들이 대체로 우리가 말한 쇠보다 무거운 원소들입니다. 즉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다 지구상에서 처음 생성될 때 생성된 게 아니고 은하에서 아주 거대한 별들이 마지막 산하에 가고 날 때 남는 찌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한다든가 은반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은하에서 이루어졌던 별들이 남기는 잔해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은 아주 이 지구상의 작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하나의 몸처럼 보이지만 이 몸이 형성되어 온 역사라든가 실제 현재 몸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보면은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우주적 생성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물이 지구상에 형성돼 가지고 밖에 나갈 때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세포 증식을 계속해 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증식을 하기 위해서 짝을 찾아가는 겁니다. 초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세포 분열과 짝짓기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의 전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정보가 전달되게 되죠.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보가 형성되면 그 정보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정보가 후손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유사는 생명체의 정보가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억 6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구상에 변화가 있을 때 아주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탄생한 생명체는 어떤 데서 탄생되느냐 하면은 종들끼리 자기네 유전 정보만을 계속해서 후손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웃 종들까지 이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습관적으로 익혀왔었던 한 종의 생활 습관이 다른 종이 나한테 옴으로써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인간이 형성되게 되는데 인간은 이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종들의 정보를 담고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박테리아든가 그 밖에 생명체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세포가 한 70쪽에 몸이 아주 거대한 사람은 100쪽에 몸이 좀 가는 사람은 약 50쪽에 그렇게 했는데 평균 한 7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포마다 생식세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보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둘이라든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몸의 간세포가 간세포 하나 딱 꺼내면 간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증식시키면 그것이 머리도 되고 다시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간이 계속 간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폐라든가 머리라든가 손톱은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전체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간세포 중에서 만일 털이 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체로서 이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세포가 되는 순간 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는 밖으로 발현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정보는 잠재적으로 중단합니다. 손톱세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손톱은 활성화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정보는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용하는 면보다 스스로 감추고 억지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정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야만 사람이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70조 개가 되는 이 세포가 전부 다 내 뜻대로 머리를 만들고 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몸은 해체돼서 죽고 맙니다. 따라서 이 몸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즉 세포들까지 끼리의 신경 정보 전달이 아주 체계가 잘 됐을 때만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아니고 세포들이 조화를 통해서 스스로 발현될 것은 발현시키고 발현되지 않을 것은 억제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 세포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딱 되는 순간 이 몸이 전체적으로 자각되는 자아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세포들끼리 긴밀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자아의식이 궁극적으로 생명현상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세포들이 조화로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계에서도 인간들끼리의 삶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나무라든가 다른 생명체까지도 생명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다면 다른 원인이 아니고 바로 그들끼리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내야만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살듯이 지구 전체의 생명계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나무를 베댑니다. 나무를 많이 베내면은 아마존의 숲이 지구의 3분의 1인가 3분의 2의 산소를 담당하는데 만일 아마존의 숲을 다 벤다 하면은 지구상에서 산소가 갑자기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어떤 생명 체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라고 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비단 여기에서 살아서 숨 쉬는 게 아니고 아마존 유역의 숲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다음날 우리들의 삶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구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자기 조화를 이루어내는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을 파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개체의 생명도 살 수 없는 것이 마치 손톱세포가 나는 머리가 되겠습니다. 머리의 정보를 밖으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중단하는 것은 무슨 이익 개발에 제약되는 것이고 이익을 늘리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당위성과 살아야 할 내용과 살아야 할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조화로운 태도가 아마존을 보호한다는 생각 속에만 새겨서도 바로 들어있다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습관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상태로 갈 것인가를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요구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닌 분들께서는 그걸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물론 그분이 저희들한테 모든 인간은 원죄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소멸됐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까지 교회의 가르침이 모든 인간들은 타고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타고났다라고 말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들은 본래부터 신의 아들로서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적으로 지난번에 범부의 자기복이죠. 우리는 보통해서 이 죄 많은 나를, 이 업이 두터운 나를 계속해서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 불교 수행 중에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에어섭입니다. 사랑스러운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별로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밖에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가 아니고 그 잘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앉는가라고 하는 습관적인 사유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가자마자 이제 학교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1등부터 쫙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정 무슨 조사한다 해가지고 자동차가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인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알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한 학생을 대할 때 하나의 학생으로서 그냥 전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이의 가정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 학생을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아주 처음부터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체계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자기가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많은 분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절에 오면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절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종교를 믿은 순간 모든 사람들은 생명체로서 2등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이대한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초라한 인간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군상에서는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들은 우리가 실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붙여진 이름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특히 이 불교는 뒤에 오면은 이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이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그 자체가 조화로운 네트워크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탄소와 나무와 사람과 이런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장 자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체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구성해내는 이 전 우주적 사건 자체가 한 인간의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부처님하고 도저히 같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분들하고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되고 나는 거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주 근세죠.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설파를 합니다. 무엇을 설파하느냐면은 인간은 신에 의한 존재라기보다는 이성에 의하고 사회적 동물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사회 담론의 중심에서 이제 인간이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이제 변화오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남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들도 돈 많은 집안의 여자들도 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남자들은 물론 없고요. 어린애는 이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진 남자들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을 계몽해서 즉 무지몽매한 생각을 열어가지고 계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근세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아마 지금 가면은 국민학교 4학년만 가도 초등학교 4학년만 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을 겁니다. 왜 여자가 이성이 없느냐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앞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면 우리가 4대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에서 민주시민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도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에서 민주시민이라고 불려준 한 20%의 사람을 제한 80%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 20% 사람들이 대우받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그 군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이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과 굉장히 닮아 있고 말도 할 줄 알고 말도 들을 줄 알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존재적 실체,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적 실체로서 인간의 내적 상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내적 존재가 자유시민한테 있고 노예라고 하는 존재적 실체가 노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존재는 전적으로 존재적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생각이 그리스에만 있었느냐? 인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트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브라만 가족에 태어난 여성분들도 베다 성전을 암송하고 읽을 수 있는 의무가 권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여성은 그것을 공부해서는 안 되도록 브라만 신이 그런 내용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브라만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브라만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브라만의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그와 같은 차별이 있는데 다른 신분 계급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이런 시대에 이제 유럽에서는 노예가 무슨 자식이라고 말을 하냐면 신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제 인간은 인간의 존재적 실체의 차별을 규정하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의 아들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들딸이 되겠죠. 신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하고 똑같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특별한 존재성을 타고나서 차별화된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사회는 다릅니다. 그럴 때 차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형성되는데 이때 이 차별은 절대로 높낮이의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남성이 여성하고 전적으로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의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DNA의 구성 요소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99.9%가 다 같습니다. 성씨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DNA 정보를 분석해 보면 약 3만 몇 개의 DNA 정보가 있는데 인간의 그 3만 몇 개가 거의 다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몇 개가 1000개 중에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차이가 궁극적으로 높낮이의 차별이 아니고 그 차이를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나의 독자적인 존재로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로 존재한다. 즉 나무가 없어도 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면은 이제 사람과 나무의 차이는 나무라고 하는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차이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호흡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호흡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 마시다 보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을 계속 깊게 쉬면 이제 산소의 농도와 탄산가스의 농도가 바뀝니다. 물론 뭐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바뀌면은 이제 몸 안에서 이 변화들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은 기억이 잠시 정지된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억이 정지된 현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어제가 생각되고, 오늘이 생각되고, 내일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멀리까지가 보면은 뭐 10m가 되겠다, 100m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기억이 정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이 정지되면 바로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립니다. 어제가 생각이 안 된 오늘이 있을 수가 없고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기억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가 기억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를 여기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저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 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말은 너와 0.1%의 다름이지만 그 0.1%의 다름이 나를 나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우주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나되게 해주는 것은 철저하니 자기 예부적 존재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전 존재들은 전부 다 자기 외부를 통해서 자기 내적 존재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생명을 생명이 하는 것은 생명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도 그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계와 무생물계가 한 사람의 사유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사유를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의 존재의 확대가 일어납니다. 존재가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된 나의 존재성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전혀 내가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 있어서 대승사상이라든가 포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핏 위하여 보면 아주 위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향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근원적으로는 삶이란 철저히 한 개체의 존재와 그리고 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족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가르침이 되는 거죠. 물론 어른들이니까 자식들한테 살아온 과정 중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어른이 이야기를 해내가는 것하고 어린애가 그것을 받아들인 양쪽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뇌세포가 거의 많은 경우는 청소년이 어른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로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기 때문에 듣자마자 요즘 길을 턴다고 그러더만요. 왼쪽 귀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오자마자 길을 트는데 0.5초 안에 전두엽이 딱 닫히기 시작하면서
상대는 자기 생각 속으로 싹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나의 존재성, 즉 독자적인 아버지나 어른이나 선생이나 무엇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다른 너로서 접근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뭐가 부딪힙니까?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열리려면은 비록 아들이나 딸이 됐을지라도 이게 전적으로 개체의 자기 존재성을 인정하는 쪽으로부터 마음을 열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될 수가 없도록 딱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똑같은데 그게 뭡니까? 자식이 있음으로써 부모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일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못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다른 개체로서 존재하되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니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고 이제 앉아야 된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이 마음에서 욱하고 올라옵니다. 이 욱하고 올라온 것을 잘 지켜보려면 호흡을 잘 지켜보다가 그러다도 잠깐만 이 정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듣는 그 태도라든가 거기서 반응해 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습관을 그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생각이 올라가지고 푹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자라고 가야 됩니다. 만일 거기서 계속 하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전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말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심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심피질 안쪽에 번영계라든가 저 안쪽에 해마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기억층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기억층이나 아주 내관을 이루고 있는 기억층이는 거의 모든 심지어 사람과 파충류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피질의 작용이 딱 정지하고 그 다음부터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파충류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앞에 서 있지만 실제 내용은 완벽하니 우리가 하찮게 보는 파충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것이 넘쳤구나 라고 알았을 때는 내가 지금 넘쳤다. 그러니 오늘 상태는 이걸로 그친다 라고 하는 훈련이 습관을 바꾸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혼자 가만히 가 있으면 참 억울하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줬지만 자식이 저렇게 마음을 안 드는 게 어찌 정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자식 목에 밥 넘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하나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그 나이든 노보살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면은 다른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즐거워하고 무엇인가 해낼 욕구를 형성해내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자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희망과 욕구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자식을 이해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존재함으로써 나의 존재성이 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로 보면은 가장 부모를 부모답게 만들어진 존재로 이미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붙이는 거죠. 너는 이러한 것을 좀 해줬으면, 너는 이러한 해줬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어긋나죠.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때 5살인가 6살을 먹었는데 말을 전혀 안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물론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벌어는 돈도 많지 않고 앞으로 이 가정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가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폐증 치료하는 데 전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좀 벌어보겠다 라고 해서 돈을 여자분들이 급료가 낮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남자는 뭘 하느냐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폐증을 치료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직장에 사표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폐증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쭉 훈련을 받아가는데 그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그 교육 내용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6살인가 먹는 애가 오줌이 마려우면은 그냥 오줌을 옷에다 싸버리거나 방에다 싸거나 전혀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쯤 아들하고 지금 계속 아버지가 자폐증을 치료하는 교육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오줌이 마려워요 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자폐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줌 마려운 마음을 여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출출출 흘러내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자폐증 아들을 가진 애가 다른 사람한테 내볼 때, 우리 아들이 저렇다. 심지어 어떤 집은 뭐 10년, 20년씩 감추어 놓고, 마치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집안도 있는데, 그거는 드러내놓고 이제 그렇게 훈련하면서 6개월 만에 그런 기쁨을 맛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들이 자폐증의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있냐면은, 물론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바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그 잣대를 성공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다가.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보살핌이 근원적으로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은, 앞서 말한 대로 본부의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상사각이나 수분각,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습관적으로 교회나 절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절에 가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살핌을 지속적으로 살펴가는 데서 그것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살핌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호흡을 깊게 최소한 서너 번 이상 한 다음에 그런 살핌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바꿔가는 것은 그냥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습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상당히 수행이 잘 익어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만, 궁극적으로 수행의 완성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건데, 깨달음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머물거나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습관 들여서 그 습관이 완벽하니 하루 24시간 되고 인간관계에서 좋고 싫은 관계를 떠나서 그런 그 습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습관을 바꿔가는 그것 자체가 깨달음을 현재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 바꾼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인가
된다라고 하는 자기 살핌과 이해가 선결돼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습관을 바꾸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